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잡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부장님한테 살짝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러면은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벌써 5분 지났다고. 네, 언제나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시니까요. 맞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 그리고 여러분 신혜자료실 가셔서 요거 그래프랑 리포트 한번 이 데일리인트 자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료가. 맞아요. 이거 어디서 이거 무료로 찾습니까? 예, 신혜자료실.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 마지막 섹터는 방송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섹터 진짜 중요한 섹터인데 방송에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네.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코스피는 2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유가 하락 영향 때문에 항공주 그리고 화학주, 그러니까 순수 화학주도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등 강세 출발한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초전도체, 진단키트 등의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한편 해운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STO 그리고 디지털 화폐 NFT, 정유 등은 약세였는데 장 막판에 STO 관련된 갤럭시아 모니터링 또 신고가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계속 아직은 꺼지지 않는 수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어갔던 테마주 흐름주였고요.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조정세를 보이던 시장은 9시 30분 지나면서 시장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중소 화장품 섹터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요. 다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재차 하락하면서 10시 40분 기준 코스피가 2480포인트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지지는 오늘 됐고요. 대주주 기준 연내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좀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성 매도 압력도 상방을 제한하면서 종목별로 사실 수급적인 물량 부담을 오늘 꽤 많이 받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뭐 호재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쏟아내는 종목도 꽤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도 섹터 부재 속에 우선주 등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사실 좀 재미없는 종목들이 이야기가 됐고요. 1시 2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강세 전환이 뚜렷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했던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오늘은 상한가로 또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도 6천억 대에 달하면서 정오 이후에 다소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좀 매수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또 끝났기 때문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에 대형주는 선전했는데요. 다만 이제 양 시장에 하락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정 양상 느낌을 많이 주었고요. 제약주, 게임주, 반도체 등의 종목별로 엇갈렸습니다. 8월 고용지표나 12월 미국의 12일 미국의 CPI 그리고 14일 날 FOMC 회의 일정을 앞두고 시장은 다소 좀 신중한 모드이고 굉장히 경계 모드입니다. 삼성전자 비롯한 외금 수급 기준은 아직은 변함이 크게 없기 때문에 또 증시가 터무니없이 또 밀릴 환경도 아니어서 당분간 박스권 쪽에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파고님이 방금 기침하셨는데 네. 역시나 그럴 때 제약바이오 장사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빅파마.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개발 참여 소식 속에 비만 치료제 시장 급성장 기대감이 있으면서 관련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슈 때문에 그 항생제 관련된 제약주들, 그러니까 이제 순수 R&D 신규 약을 만드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순수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항생제 관련된 종목도 꽤 이제 오늘 주가들이 움직였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서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그러니까 GLP-1이라는 계열 이 관련된 개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카모토 테라퓨틱스를 우리가 로슈 같은 경우가 지금 약 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450억 규모로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M&A가 또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라일리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도 이달 5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공급이 개시됐기 때문에 일단 비만 관련된 쪽은 굉장히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핫하게 진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 위고비 또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이제 굉장히 뭐 의미 있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결국은 한미약품이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왔고요. 이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시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슈가 있었고, 또 대원제약과 대웅제약은 제형 변경을 통해서 비만 치료 시장 진입을 또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4조 3천억 대였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올해는 2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 약 71조 원까지 전망을 했고, 국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시장으로 비만 시장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22년부터 32년까지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인데 23년, 24년 넘어가면서 각각의 그 약마다 비만 관련된 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고 유럽과 아시아 쪽도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공급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이 먼저 공급이 되니까 시장이 먼저 커지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각 사마다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가는가. 지금은 위고비가 이제 23년에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젯바운드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 외에도 뒷단에 쭉쭉쭉 연결돼서 비만 관련된 치료제가 이렇게 나오는 스케줄이 있다는 것도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 관련해서 샥센다에서 오젬픽,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로 넘어가고 있고,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릴리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자를 모색하고 있고 후보 물질들의 임상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 세계 과체중 비만 환자 수와 비율인데 2020년에 비만 환자 비율이 한 14% 정도였는데 최근에 24%대로 이제 쭉쭉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분이 상당히 높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단 것도 많이 먹고 고칼로리 음식을 역시나 많이 먹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식습관에서 상당히 좀 고칼로리를 많이 먹는다 보고 있고 비만 시장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장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극단적인 비만이 아닌 분들도 뭐 뱃살을 빼거나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미용 그렇죠. 용도로. 외모에 대한 신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비만 시장은 역시나 매력적입니다. 다음 보시면 대한민국 비만 유병률인데요. 21년까지 모습을 보면 남자가 역시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비만율이 높습니다. 남자가 49.2%로 21년 저희 절반 정도는 비만에 속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27.8%. 근데 이게 뭐 어떤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비만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평균으로 봐서는 21년 기준 38.4%가 비만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다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위고비 매출 추이가 보면 22년 3분기, 4분기 넘어들면서 23년 1분기, 2분기에 위고비 매출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게 보는 거고요. 미국 내 위고비 1개월 분량 가격이 대충 보면 각 파머스, 그러니까 약국별로 봤을 때 한 $1,3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경조 기준 위고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사서 먹을까요? 우리도 뭐 먹을 의사가 있으세요? 이 정도면? 저요? 네, 예를 들면 비만약이요? 네. 저는 매우 관심 있습니다. 형 비만 아니잖아요. 네, 비만은 아니지만 근데 식단 관리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 그래요? 있으면 마음껏 먹고 약으로 좀 쉽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있죠. 그 지금 이게 $1,300 정도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한 달에? 160만 원? 그렇죠. 뭐 160만 원이죠.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또 아주 많은 걸 수도 있거든요. MC365 이런 비만 거기 가가지고 이거 꽂고 막 네. 뽑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건 사고가 나면 좀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네. 뭐 물론 이제 이것도 합병증이나 다른 어떤 뭐 완전히 100% 안전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아무튼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뱃살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해볼 용의가 또 있거든요.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약 관련해서 미국 시장보다는 일본 쪽에 굉장히 가격이 더 싸게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노보 노디스크 매출 중에 비만 치료제 매출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오젬픽이고,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이 이제 위고비 정도인데 확실히 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이시고, 오른쪽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도 마운자로 매출 비중이 짙은 파란색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 그룹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GLP-1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출시 시점으로 월별 총 처방수인데요. 확실히 보면 최근에 당뇨도 굉장히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도 지금 여기에 빠져 있지만 향후에 알츠하이머도 상당히 좀 큰 시장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먼저 시작했고 지금 검은색으로 짙게 검은색으로 나타난 게 오젬픽이거든요. 네. 오젬픽이 쭉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많이 튀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도 또 위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나온 이후에 처방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관련된 부분이 있는 상태여서 나이백, 동아SD, 한미약품그룹, 그 다음에 대하제약 등등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10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실시한 24년 산업기상도 전망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의 빠른 증가세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예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1,800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고 기업들이 공격적 R&D 투자에 따라 신약 후보 물질 또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또다시 이제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연대협력협의체와 함께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바이오 소부장 60개 핵심 품목의 단계적인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과 로드맵을 확정해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종으로 본다면은 지금 소부장 바이오 전략 특화 단지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바이오 소부장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상반기에 있을 것이라는 게 좀 언급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KLX 헬스케어 지수 고점 대비 어떤 느낌이 있느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이죠. 하늘색. 예, 그렇죠. 거의 이제 헬스케어 지수가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기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역의 관계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년 정도부터 좀 빠진다고 봤을 때는 지금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쪽도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메리츠증권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전평가 구간이 계속적으로 있기에는 이 금리가 빠지면 돌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폐렴 관련된 이슈도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관련된 순수 제약사들 있죠. 유유제약이나 뭐 그린생명과학 등등과 같은 항생제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제약 쪽도 상당히 오늘 좋았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제약바이오 보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국내에서 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다가 2022년, 2023년 계속 2년간 쉬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쪽 수급이 들어와도 언제나 항암제가 메인이었거든요.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가 메인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최근 2년간 그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면 111이 날아가는데 나머지 정도로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막 머크나 이런 것들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 지금 기존에 이제 국내 투자를 많이 좋아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금리 인하되게 되면 자금 조달 문제가 조금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많이 매매했던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매매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처참하더라고요. 신라젠 이런 거? 아니 신라젠 이런 건 뭐 제가 매매하지 않지만 펀더멘탈로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조차도 사실 주가는 뭐 거의 형편없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 수급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주 동안의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 제가 오늘 올라간 거 mRNA부터 시작해서 다 봤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꽤나 이제 수급이 비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호재만 좀 나오면 사실 좀 당겨할 만한 충분한 섹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던 로봇, AI,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쉬고 있고 2차 전지도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만 과거처럼 주도를 하는 그런 힘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급이 많이 비어 있고 또 여태껏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했던 섹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고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역으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말씀드렸던 순수 제약사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그쪽도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올라오니까 개별 단으로는 또 굉장히 좀 튀는 종목들도 꽤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박근영 부장님이 임상실험 통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의료기기가 또 해외 이슈로 하락했습니다. 네,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갈 종목은 갈거든요. 그렇죠.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데 오늘 국내 미용기기 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모드 관련된 이슈입니다. 인모드가 실적 가이던스를 두 번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조정이 살짝 있었고 이번에 연간 가이던스 2차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약 한 3%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인모드는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인모드 쪽에 아마 컨퍼런스 콜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자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유는 매크로 경제 환경이 기대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미국 지역에 플랫폼 판매 둔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모드는 회사가 어디 나라 회사죠? 이스라엘이죠. 공장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 예, 전쟁통이 있으니까 네.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인모드가 이야기하는 뭔가 안 팔리고 있다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뭐가 안 팔리고 있죠? 장비가 안 장비. 팔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모드는 이미 미국에서 깔 만큼 깔았어요. 장비를. 그리고 인모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의 인모드를 있게 한 장비들은 대부분 다 소모품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장비만 깐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모드의 지금 현재의 위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 같이 미용기기들이 소모품이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신제품들은 인모드가 이제 소모품이 좀 들어가는 신제품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은 미국 쪽에 이미 인모드 제품들은 다 깔릴 만큼 포화 상태로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통에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이것도 좀 어렵고, 그죠? 인력도 차출되기 때문에 뭐 만드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그죠? 이스라엘 현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모드 때문에 빠졌다 보기에는 좀 너무 억울하다. 국내 미용기기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지난 10월 12일 날 인모드가 1차 가이던스 하향 조정 발표 때에도 일부 미용기기들의 주가가 빠졌어요. 저희가 다뤘었죠. 네, 그렇죠. 근데 자 비율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3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 뒤에 주가가 거의 36%나 급등했습니다. 그때 살짝 밀린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인모드가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국내 미용기기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보면 결국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자, 미용기기 산업의 수요는 두 가지죠. 고가인 미용 장비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병원의 수요와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병원에 방문해서 시술을 받는 2차 고객에 대한 2차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인모드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 이유는 지역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부진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모품이 아니라 장비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인모드가 언급한 수요 둔화는 미국의 병원향 장비 수요 둔화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 쪽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니까 인모드가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리스 관련된 이자 비율이 14에서 15% 정도 금리가 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비 사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시술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자, 3분기가 가장 비수기인데 국내 그 장비 업체들 같은데 미용기들 보면 3분기가 비수기인데 지금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4분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4분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게 빠졌어야 되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인모드는 미국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국내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대만, 일본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모드와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장비 매출의 전년 대비 성장률 비교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아유, 그래프 좋네요. 네, 빨간색이 인모드거든요. 성장률이 계속 빠지면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인모드는 빠지고 있어요. 성장률이 계속 빠집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이칼, 비올, 원텍 등은 대부분 다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 신제품 출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죠. 그리고 태국 시장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이칼 경우는 덴서티가 있죠. 그리고 일본 시장 석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신규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네. 그래서 그리고 브라질 쪽 굉장히 큰 시장인데. 브라질 엄청 크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 3분기부터 포텐자가 새롭게 브라질 쪽에 새롭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그래서 새롭게 제이시스 메디칼도 시장이 열리고 있고 미국 쪽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펌엑스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는 마이크로 니들 RF가 굉장히 트렌드예요.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 그리고 원텍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가 히트를 쳤고 그 후속 작품인 올리지오 X가 지금 장비에 깔리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 효과 또 있기 때문에 인모드하고 다른 경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관세청 관련된 미용기기 수출 데이터 추이인데 미국과 브라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북미나 이제 남미 쪽을 빼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수출 실적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나 미국이나 남미, 북미 쪽을 빼고 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모드가 힘들다고 하는 시장 말고 딴 쪽이 원작 성장을 하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표로 나오는데요. 미국, 일본, 브라질, 태국, 대만이 보이는데 10월과 11월 전년 대비 성장률 보면 미국은 11.8%, 이건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 거예요. 3분기부터 미국 쪽에 나가는 장비가 30% 비싸게 가격 올려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좋기 때문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40.5%,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시스나 이런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죠. 남미 쪽을 잘하고 있습니다. 20.6%. 그리고 태국도 지금 뭐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태국도 원택이 올리주가 새로운 신제품을 태국 쪽에 선보이면서 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좋지만 뭐 그 외 여타 지역이 워낙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국내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인모드 제품보다 30% 정도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영업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11월 뭐 미용 의료기기 수출 같은 경우도 북미가 51% 늘었고, 태국과 대만, 러시아 모두 전년비 70% 넘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2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월간 지표가 워낙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모드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클래시스가 비율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좋으면서 클래시스가 PER 밸류에이션 30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원택이라든지 뭐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PER 20배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키 맞추기로 간다면 여전히 뭐 클래시스는 30배 정도 갔으니까 조금 실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종목들은 PER 20배 정도 언더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주가 리바운딩 나오고 4분기 실적을 보고 갈 수 있다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료가 있는 건데, 중간쯤에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에서 이제 어떤 나라의 어떤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미국 쪽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제일 잘하고 있고, 러시아는 클래시스, 대만은 원택, 그다음에 태국은 제이시스, 브라질 클래시스 원택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서 종목별로 뭐 지역별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시고 신제품 효과가 있는 종목들도 꽤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사실 알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기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러면 기술력까지 좋으니까. 그럼요. 네, 매력 굉장히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기술력 좋으면 뭐 짱이죠. 방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저기 뭐야 시술까지 맞습니다. 또 하셔서 현장 탐험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인모드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이런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항공주 상승했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69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뭐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 분쟁이 생기면서 뭐 IB 어떤 쪽에서 뭐 150달러 간다 설레발 막 치고 그랬는데 네. 전혀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이제 그쪽은 유가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고요. 경기도 약간 슬로우해지니까 약간 경기 탓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아마 이게 지난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이제 붕괴가 된 거기 때문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이건 좀 지나고 나면 매크로 지표에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인플레 지표를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연말에는 대부분 다 유가나 이런 것들 대부분 하향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의 가솔린 가격도 보면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아마 CPI 지표에도 상당히 우리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항공주에 대한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름 성수기 실적이 조금 3분기가 타소 조금은 기대치보다 조금 덜했는데 그분이 아쉬움이 있지만은 해외 행수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3분기의 특징이 어땠냐면 LCC 쪽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약간 쉬면서 오히려 장거리 노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에는. 그러니까 LCC의 장거리 노선. 아니죠. 대한항공을 통한 국적기들. 네. 네. 그러니까 LCC는 쉬고 장거리 노선을 하고 있는 네. 대형 업체들이 좋았다.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오면 대부분 다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LCC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접어들면서는 대부분 다 LCC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대한항공 등을 포함한 국적기 등이 뭐 미주나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오히려 3분기에는 장거리 노선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수요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상위 6개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 8,046억 원으로 1분기보다 3분기가 더 증가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9%나 OPM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수요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월에 근거리 국제선 운임은 이례적으로 여름 성수기보다 10월달에 더 비싸게 지금 티켓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국제선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운항 관련된 기재입니다. 기재. 항공기 기재. 그러니까 검은색, 짙은 검은색이 운항, 그러니까 항공기 수고요. 여객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뭐 기재요? 기재.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공급이 더 적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수요 여객 수에 비해서 항공기가 조금 모자란 숫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항공기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비행기 쇼티지. 그렇죠. 근데 요것도 그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사실은 부족한 거 아는데 당장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현재 티웨이 항공이나 이제 미팅을 실제로 이제 IR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 운전을 하는 그러니까 비행 관련된 비행기 기장도 많이 그만둔 팬데믹 때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리기도 또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항공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보는 거니까 결국은 올해 4분기 국제선 공급도 2018년을 아마 아래로 아마 밑돌 것이다 이 보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영양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 항공이 조금 더 이제 공급되는 쪽은 10대 이하의 후위 업체들에게 좀 항공 공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객 중에 12%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항공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 재편과 맞물려서 세대 교체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항공업종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게 보면 이 시사한 바가 있는데 검은색 실선이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80달러 선 정도를 쭉 유지했다고 봤을 때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쭉 유지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 항공업종 영업이익률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의 한 10% 정도 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WTI 기준 8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 부담은 충분히 지금의 해외여행 수요라고 한다면 OPM 마진을 항공사들이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WTI 80달러 수준 정도라 하더라도 마진율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수요가 있고 티켓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연말로 가면 결국은 이제 계절적인 이슈가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항공사들의 주가가 보면 계절 성수기 계절과 맞물려서 항상 항공주 바닥 잡기가 겨울에 나왔다는 거죠. 지금 21년 보세요. 21년. 네. 직전 3개년 연속으로 겨울 성수기 효과와 함께 새해 기담 때문에 주가는 항상 연말에서 연초로 가면서 주가들이 튀어오른 게 3개년 동안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한국주정부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걸 따라서 결국은 새해 기대감, 그다음에 겨울 성수기 계절성, 결국 이제 겨울에는 또 방학이 좀 깁니다. 겨울 방학이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 그 외 학생들까지 해서 겨울 성수기로 들어가면 항공 관련된 성수기 계절성 그리고 새해 기대감을 감안하면서 연말은 항공주 바닥 잡기 그리고 유가까지 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해운주 좋았잖아요. 해운주. 네, 근데 BDI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해운주가 좀 조정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주도 조금 조정받습니다. 그 외에 유가가 빠지면 뭐가 좋을까 고민해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는 항공주를 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긍정적인 거 많은데 사실 이 동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M&A 그거잖아요. 2월 14일 날 이제 결정이 나는 그 이슈,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 몰라서 조금 뭐 들어가기 약간 노이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고민이 되죠. 알겠습니다. 뒤쪽은 여러분 조선 이슈 있거든요. 와, 조선업종 피크아웃 우려, 신조선 발주량 감소 이런 거 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부장님이 신의 자료실에 옮겨 주실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는 없고요. 네. 이제 조선업종은 이제 좀 빠졌는데 일단은 그냥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뭐 수주 감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만 삼성증권 리포트를 제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잔뜩 가져왔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소개를 못 하는데 네. 그 자료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시면 수주 감소가 있긴 하지만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 이야기 많잖아요. 네. 인력 문제 관련된 자료도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최근에 뭐 어느 정도의 평균 인건비가 각 조선사마다 어느 정도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작년 대비 3분기에 지금 조선 관련된 쪽에 인력들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많이 충원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가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그리고 임금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 오른 것을 어떻게 조선가에 전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죄송해서 한 3시간, 4시간 늘리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좀 하고 있으니까 3시간, 4시간 늘린다고요? 긴 거 좋으시잖아요. 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MC가 교체가 계속 돼야겠네요. 부장님은 계속 계시고. 저 혼자 한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자료 준비해 주셔서 시장을 딱 한 큐에 정리해 주시는 우리 박근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